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 사건은 미국에 살고 있던 나름 성공한 한인 이민 가족에게 벌어진 비극입니다. 상당히 끔찍한 범행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크게 보도되지 않았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20대 초반을 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 이민자들의 애환을 조금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여기가 이제 내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늘 좀 미국에 얹혀 사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같은 민족인 한국 사람들끼리 좀 도와주는 걸 미덕으로 여기고요. 그건 뭐 한국에 사는 다른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내 식구, 내 동포를 챙기려다 결국 그 누구도 막지 못한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교회에 위치한 노크로스 지역에는 한인회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애틀랜타에는 약 5만 명 정도의 교민이 살고 있는데요. 이 한인회관이 그들 커뮤니티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그 일대에는 마트, 식당, 교회, 한인 밀집 시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더불어 여기 주변에 사는 한국 사람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이러면서 소위 한인타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 한 한국인 부부가 한국식 찜질방, 수정 사우나를 개업하게 됩니다. 그들은 64세의 남편 강병옥 씨와 61세의 아내 백금희 씨였어요. 미국은요, 보통 밤 늦게까지 영업하는 곳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술집이나 클럽 정도인데 이것도 주마다 다르긴 해도 거의 한두 시면 문을 닫아요. 그런데 수정 사우나는 이 미국에서 너무 파격적이게도 24시간 운영을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 안에는 원스톱 케어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네일샵, 스킨케어, 마사지, 헤어샵까지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던 거죠. 즉 그만큼 규모가 꽤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진짜 하이라이트는 이 찜질방인데 이게 좀 미국에서 보기 힘든 한국식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교민들은 고향 생각난다 라면서 막 환호했고 또 동시에 현지인들도 너무 좀 이국적이지 않냐 체험을 하겠다면서 모여들었고 그렇게 주목을 받습니다. 개업 초기 수정 사우나는 그냥 말 그대로 대박이 났어요. 심지어 주말이면 몇 시간 운전을 해서라도 다른 곳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까지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대기 줄이 길게 늘어졌고요. 사우나 매출은 초반부터 빠르게 성장했죠. 돈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사장 부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아내 금희 씨는 20대 초반 홀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엘라베마에 있는 미군 기지 근처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돈을 벌게 돼요. 근데 사실 이 업소가 업종은 마사지였지만 실제로는 성매매가 이루어지던 곳입니다. 금희 씨 전략이 뭐였냐? 한인들이 더 많이 사는 뉴욕과 LA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중년 여성들을 스카우트 해왔고 그녀들을 성매매에 투입해요. 본인은 가게 장부와 회계 그리고 이 여성들의 관리를 맡으면서 사업을 키워간 거죠. 그렇게 금희 씨의 불법 업소 꽤 많은 돈을 벌어다 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소위 포주라는 이 과거를 좀 청산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좀 깨끗한 사업을 하지?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사업을 하지? 그래서 다음으로 움직인 게 한인들이 모여 사는 애틀랜타로 가요. 여기서 한식당을 열게 된 거죠. 근데 사업이 이번에도 대박을 칩니다. 특히나 금희 씨가 만든 김치찌개가 인기 메뉴였대요.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문전성시를 이뤘죠. 이때 이 식당을 자주 찾던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강병옥 씨였습니다. 남편이요. 이 금희 씨, 백금희 씨는 좀 다소 드센 성격이었는데 이와 달리 강 씨는 굉장히 유하고 차분한 편이었어요. 두 사람이 이제 다른 성격을 극복하고 데이트를 시작하면서 가까워졌고요. 어느새 결혼까지 골인했죠. 여기까지 보면 남들 다 어렵다는 그 이민자의 삶에서 돈과 결혼까지 백금희 씨가 모든 걸 거머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한식당 처분했고 뒤이어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뭘 해볼까? 찜질방 어때?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렇게 부부가 함께 수정 사우나를 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좀 더 정확히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 사업이 단순히 부부만 연관된 게 아니었어요. 지분 관계를 보면 백금희 씨의 가족들도 각자 투자를 한 거예요. 금희 씨의 남동생인 59세 백정수, 그리고 여동생인 58세 백금숙, 그리고 또 금숙 씨의 남편 55세 김태열 씨까지 이 가족들은 백금희 씨의 수완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전체가 사우나 사업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돈을 내기도 하고 또 돌아가면서 가게를 봐주면서 같이 수익을 낸 거예요. 가족 사업이 된 거죠. 여기서 잠시 그 남동생 백정수에 대해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1980년대 후반 누나의 권유로 미국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금희 씨가 마사지 업소를 하고 있었어요. 백정수가 이 업무를 도와줬고요. 그걸로 약간의 용돈을 받아서 생활했는데 사실 유흥까지 즐기기에는 턱없이 모자랐어요.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이 있던 백정수는 결국 또 다른 한인 밀집 지역인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 메테리 지역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이쪽으로 간 거예요. 여기서 청소 용역업체의 또 매니저로 고용이 되면서 나름 자리를 잡는 듯 했어요. 근데 불과 1년 만인 1989년 예기치 못한 총격 사건이 벌어집니다. 백정수가 이때 오른쪽 눈을 잃게 돼요. 우여곡절 끝에 사건은 무죄로 종결됐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백정수가 이 지역 한인들의 따가운 눈초리와 또 부상을 당했잖아요. 혼자 살아가기가 도저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 누나가 야, 한국식 찜질방 해보자. 너 투자하지 않겠냐? 라는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백정수가 이때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전 재산 한화로 약 1억 원 정도를 이제 주게 돼요. 누나한테. 근데 공식적으로 사업 지분을 받지는 않았죠. 가족 관계니까. 대신에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받기로 합니다. 즉 약간 이제 투자금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상 누나한테 돈 빌려주고 약간 지원금처럼 처리가 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시작된 게 수정 사우나인데 아니 이게 예상보다 장사 너무 잘 돼. 그러니까 돈 막 주고 초반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들 간의 금전적인 관계가 얽히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다 특히 2006년이 돼서 백금희 씨가 카지노에 빠져들기 시작하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우나는 여전히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매출이 올라가고 돈이 들어오는 족족 아니 이걸 사장 금희 씨가 도박으로 가서 그냥 탕진해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동생 백정수에게 매달 들어오던 용돈까지 아예 끊겨버린 실정이고요. 이러면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이 몇 번 막 이제 돈을 좀 달라 하다가 이게 안 되겠으니까 나도 누나처럼 또 다른 찜질방을 열을 거다. 이러면서 그때 내가 줬던 투자금 1억 원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이제 누나 입장으로서는 좀 당황했어요. 아니 네가 그 돈 줘서 내가 여태까지 생활비 준 거 아니냐. 그리고 그건 투자금이 아니라 형제 간에 좀 도의적으로 지원해 준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누나는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남매 사이의 불화가 매일같이 반복됐습니다. 말다툼이 격해졌고 욕설과 고성이 오가더니 결국 폭력까지 번져요. 한 번은 가족끼리 이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동생 백정수가 분을 참지 못하고 누나 금희 씨 머리를 그냥 주먹으로 가격한 거예요. 아니 심지어 권총을 꺼내들고 내가 다 끝내버리겠다! 그래서 막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주변에서 겨우 말려가지고 일단락 되었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면서 백정수는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또한 법원이 6개월간 누나에게 접근하지 마라 금지 명령을 내리게 돼요. 접근 금지 명령이요. 자, 뒤이어 가족들은 사실 백정수가 이전에도 수차례 가족들을 죽이겠다라고 협박한 사실을 밝히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때 미국 경찰들이 아니 이건 그 가족들 간의 문제 아니냐. 그래서 약간 신고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했어요.
그리고 백정수의 상태가 좀 정상이 아닌 듯 싶은데 그에 대한 정신 감정이나 치료 등의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한편 백정수는 지금 막 화가 나 있고 분풀이를 해야 하는데 접근 금지 명령 때문에 누나 백금희 씨에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매형 강 씨에게 화살이 돌아가요. 강 씨가 평소에 좀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사실상 기센 이 처가 식구들한테 좀 눌려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동생 백정수가 매형을 거의 대놓고 무시하는 수준입니다. 심지어 한 번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따귀를 때린 적이 있대요. 너무 무례하죠. 근데 사실 이런 불화가, 이런 균열이 거의 6년 넘게 계속되고 있었어요. 같은 공간에서 일을 했지만 속으로는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미워했고 그 감정의 골은 끝없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설상가상 2011년 말에 이 수정 사우나 바로 옆에 경쟁업체가 생깁니다. 이번엔 제주 사우나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생겼으니까 최신 시설에다가 깔끔한 인테리어, 물도 깨끗해, 직원들 서비스도 더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하나 둘씩 수정 사우나가 아니라 제주 사우나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이쪽의 매출은 급격히 하락하죠. 주차장에 가보면 주말인데도 주차장이 텅 비기 일쑤더라고요. 동시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파업 이야기도 흘러나오고요. 이런 와중이던 2012년 2월 21일 가족들이 위기를 느끼고 대책을 회의하기 위해 저녁 8시 사우나에 모이기로 합니다. 당시 백정수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이 모이게 돼요. 사장 금희 씨는 여동생 부부와 함께 네일샵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요. 또 남편 강병욱 씨는 카운터에 앉아서 그날의 매출을 정리하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사우나 내부에는 약 20명 정도의 손님과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밤 8시 25분, 백정수가 사우나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옵니다. 사실 이미 저녁 5시쯤에 누나와 한 차례 말다툼하고 나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근데 사우나에 들어오자마자 카운터에 있던 매형한테 소리를 질렀죠. 내가 투자한 1억! 지금 당장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백정수가 이렇게 언성을 높이니까 손님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매형은 이제 눈도 많으니까 백정수를 네일샵 뒤에 있는 사무실로 가서 얘기하자 하면서 데려갔고 차분히 좀 이제 대화를 하자면서 의자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백정수가 바지에 숨겨둔 45구경 권총을 꺼내들어요. 그리고 바로 매형의 머리에 방아쇠를 당겼죠. 탕! 그러니까 강병욱 씨가요. 그렇게 의자에 앉은 채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사방에 피가 뿌려졌고 순식간에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총소리를 들은 놀란 금희 씨와 또 여동생 부부도 사무실로 막 달려왔어요. 그런데 백정수가 이들이 이제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총질을 합니다. 탕! 탕! 이게 금희 씨 머리와 그 여동생 금숙 씨 몸통에 박혀요. 그렇게 두 사람 모두 사망합니다. 지금껏 단 3발의 총격으로 3사람이 모두 살해당한 거예요. 그나마 여동생 남편 또한 이후에 이제 복부에 총을 맞았는데 가까스로 이제 마사지 룸으로 도망쳤대요. 그리고 거기 있던 손님한테 신고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보통 미국 경찰은요, 정말 신고한 지 몇 분 만에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날만큼은 유독 30분이라는 꽤 긴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 이 가족 중에 유일한 생존자였던 여동생 남편은 그때까지도 이제 힘겹게 버티고 있었는데요. 결국 구급대가 오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에 과다출혈로 사망합니다. 그렇게 총 4명의 가족이 이 사우나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근데 비극이 이게 끝이 아니죠. 미국 경찰이 사우나에 진입한 순간 백정수가 남아있던 한 발을 자신에게 겨눴습니다. 그렇게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 포함해 일가족 모두가 사망하게 된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 대부분의 총상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정밀하게 조준되었습니다. 이게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완벽하게 총도 준비해왔고 또 동선까지 계획한 살인임이 드러납니다. 수정 사우나 비극,
이 사건이 보도된 후 덩달아 지난 1989년 앞서 그 루이지애나 메테리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까지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그때 백정수가 그 메테리에 있는 한인타운에 가서 사건이 연루됐다고 했잖아요. 피해자가 누구였냐면 청소업체 사장이던 54세 이상복 씨와 그의 두 아들 27세 이성태 씨, 26세 이만태 씨였어요. 백정수가 이제 이 회사의 매니저로 채용이 됐죠. 그리고 네 사람이 한 팀을 이뤄서 아주 일도 잘하고 빠르게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이 끝난 후에도 개인적으로 어울리면서 술도 한잔하고 또 이따금씩 화투를 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바로 이 화투가 모든 일의 원흉이 되었죠. 화투판이 단순한 놀이를 넘어서 큰돈이 오가는 도박판으로 변질된 겁니다. 처음에는 1센트, 5센트 하던 판이 나중에 1달러를 넘어서 10달러, 그러니까 대략 한 10,000원, 13,000원까지 껑충 뛰는 거예요. 백정수가 한탕을 기대하면서 계속 화투에 중독이 되는데 결국에는 자기 월급의 대부분을 탕진하고 말죠. 그냥 계속해서 지는 겁니다. 그러자 백정수가 피해망상에 빠지기 시작해요. 사장 이상복 씨 가족끼리 지들이 다 짜고 나를 속이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 이 어린 아들놈들은 나를 인간 이하로 취급한다 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그는 살인을 결심하게 됩니다. 백정수가 성경책 중간을 정교하게 파냈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권총을 숨겼고요. 한 손에 그 성경을 들고 다른 한 손에 화투장을 들고 사장 상복 씨 집으로 향하게 되죠. 이날도 네 사람이 화투를 쳤습니다. 평소처럼 간단한 안주에 맥주도 곁들였고요. 그날 백정수는 또 여전히 돈을 잃고 있었는데요. 순간 그는 성경책 안에 숨겨둔 권총을 꺼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있던 사장을 시작으로 해서 연달아 탕, 탕, 탕 두 아들에게까지 총격을 다 가한 거예요. 근데 이거요, 앞서 그 수정 사우나 때의 범죄와 굉장히 비슷한 패턴이 보여지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백정수가 이들을 다 죽이고 총구를 자기한테 향합니다. 근데 그게 빗나가면서 혀 일부와 오른쪽 눈을 관통하게 돼요. 그래서 다친 거예요. 아니 근데 듣다 보면 너무 수정 사우나 사건과 유사해요. 단 3번의 총격으로 3사람을 살해했고 또 극단적인 시도까지. 아니 근데 앞서 무죄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은 이게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1급 살인으로 기소를 하게 되죠. 근데 이때 백정수의 변호사가 정당방위를 주장합니다. 화투를 치던 도중 이 피해자들한테 폭행을 당했는데 심지어 사장 상복 씨가 총을 꺼내려 하는 걸 보고 본능적으로 그걸 막으려고 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으로 쐈다라고 이렇게 밀어붙인 거예요. 물론 그날의 상황은 이 4명만 알고 있죠. 근데 3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백정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스토리를 만들어내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또 놀랍게도 이 주장의 일부 사실이 뒷받침됐어요. 뭐냐면 그날 상복 씨가 실제로 의자 밑에 총을 숨겨뒀더라고요. 이걸 쏘려고 했는지 아닌지 모를지언정 총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가해자 백정수가 이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때 담당 의사가 나와서 이 사람이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갖고 있다. 심리 상태를 말해줍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으로 정말 무죄를 받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정적인 게 또 있었죠. 그 당시 뉴얼리언스 한인 사회에서 대대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해 준 거예요. 실제 죽은 피해자들이 평소 백정수를 무시하고 괴롭힌 걸 내가 봤다. 그 정황 맞다 하면서 정당방위가 맞을 거다라고 백정수를 지지해 준 겁니다. 거기에 더해 다른 주에 있던 누나 금희 씨도 이 동생의 석방을 위해서 구명운동에 적극 나섰고요.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피해자들이 백정수를 괴롭힌 거나 무시한 사실이 없대요. 오히려 혼자 사는 그를 알뜰히 챙겨주었다고 하는데 주민들도 이걸 모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같은 고국 사람인데 산 사람은 살고 해야지 하면서
백정수를 어떻게든 무죄 받도록 감싸준 겁니다. 그렇게 결국 배심원단은 백정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그게 과연 옳았을까요? 그가 한인사회와 누나의 도움으로 무죄를 받은 건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 백정수가 법의 무서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한 거죠. 더 방탕해졌고 폭력적인 성향도 강해집니다. 결국 그 전의 사건이 그를 살린 게 아니라 더 큰 범죄자를 만들어낸 꼴이에요. 정의가 외면당한 것에 대한 비극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애틀랜타 한인사회에서 벌어진 수정 사우나 일가족 사망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오늘은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가보겠습니다. 사진 속 이곳은 로스앤젤레스의 미라클 마일이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고급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국계 미국인들이 모여 사는 코리아타운입니다. 안전하고 부유한 동네라서 그런지 작은 절도 사건조차 잘 일어나지 않는 사건 사고와는 거리가 먼 곳이었죠. 이곳에 40대 한국인 송병철 씨는 그의 아내 송지연 씨와 5살의 아들 진우 군, 2살의 아들 네이선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미국으로 이민 온 후에 혼자 도매 의류 사업을 성공시키면서 부를 축적한 존경받는 사업가였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면서 종교활동도 열심히 했죠. 사업이 더 안정화되면서 아내 송지연 씨는 양육에 전담하며 남편을 외주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급격하게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자 그녀는 남편 회사에서 회계사로 일을 하기 시작해요. 한 푼이라도 아낄 생각이었죠. 아내도 일을 하니까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송지연 씨를 대신해서 아이들을 돌본 건 56세의 한국인 여성 민은식 씨였습니다. 보모인 거죠. 그리고 종종 아이들의 할머니 코스모스 창이 막내 네이선을 돌봐주기도 했고요. 2003년 5월 5일 오전 11시 할머니 코스모스는 손자를 보기 위해 딸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네이선을 볼 생각에 가벼운 발걸음을 옮기며 딸의 아파트 402호 문 앞에 섰죠. 그런데 그녀가 수차례 문을 두드렸지만 집안에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질 않는 거예요. 분명 은식 씨가 집에 있을 시간인데 갸우뚱했습니다. 보모인 은식 씨는 단 한 번도 시간을 어긴 적이 없었거든요. 일이 있어서 만약 늦게 온다고 해도 미리 연락을 줬고요. 그리고 은식 씨가 못 오더라도 딸이 전화 와서 네이선을 좀 봐달라고 했을 텐데 그런 연락도 오질 않았습니다. 코스모스는 어딘가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왔죠. 그리고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던 열쇠를 사용해서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욕실 문틈으로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곧장 그곳으로 가서 노크를 해봤죠? 그런데 인기척은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살짝 열었는데 그 순간 이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딸 송지연 씨가 피투성이가 된 채 벽에 기대어서 사망해 있었거든요. 그녀의 손목은 결박이 되어 있었고 입은 박스 테이프로 막혀 있었죠. 심지어 욕조 안에는 싸늘한 시신이 된 막내 아들 네이선과 보모 은식 씨가 함께 누워 있었고요. 깍! 코스모스의 비명소리로 이웃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면서 그들은 곧장 911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곧이어 아파트에 도착한 경찰은 피해자들이 있는 작은 욕실로 향했고 곧 차갑게 식어버린 세 사람의 시신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세 피해자 모두 근거리에서 머리와 가슴에 총을 맞아 사망한 상태였어요. 특히 아들 네이선은 총알이 그의 어깨를 관통해서 척추가 절단된 상태였죠. 현장을 살펴보던 경찰은 송지연 씨의 입과 손에 붙어있던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뜯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입술 안쪽에 뭔가가 붙어 있었어요. 바로 범인이 사용한 라텍스 장갑의 조각이 발견된 겁니다. 경찰은 범인이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라텍스 장갑을 착용했던 것으로 추측을 했죠. 송지연 씨에게 테이프를 붙이는 과정에서 이 테이프와 라텍스 끝부분이 붙어서 뜯어졌던 걸로요.
다행히 라텍스에는 신원 미상의 DNA가 남아 있었기에 범인을 찾아낼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일단 경찰들은 이 사실을 극비에 붙였어요. 경찰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숨겨둔 비장의 카드로요. 자, 그런데 이상한 게 범인이 강제로 집에 침입한 흔적도 없고요. 뭔가를 훔쳐간 흔적도 남아있지 않아요. 보통 돈을 훔쳐간다던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던가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 흔적이 없는 거죠. 집 열쇠는 피해자인 송지현 씨가 가지고 있었고 협탁 위에 놓여있던 보석도 3만 달러의 수표도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망한 지연 씨에게서 구찌 시계와 금반지도 함께 발견이 되었어요. 이건 확실히 돈을 노린 강도의 소행은 아닌 것 같죠. 그리고 또 이 피해자들이 발견된 욕실, 이곳 외에는 어디에도 혈흔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웃들도 수상한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총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하고요. 이러한 의문에 경찰은 남편 병철 씨를 주목했습니다. 경찰의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했어요. 일단 가장 손쉽게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였기도 했고, 병철 씨의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 사람들 사이에서 둘 사이가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다,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등의 가정 불화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찰의 시선이 병철 씨에게 집중된 5월 13일 경찰서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는데, 이 편지가 도착한 후 경찰들은 더더욱 병철 씨를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어요. 익명으로 적힌 편지에는 병철 씨, 그 사람은 바람을 피고 있어요. 그는 여자친구를 지난달에 뉴욕으로 보냈고 그녀는 7월에 다시 돌아와요. 송 사장은 그의 와이프에게 벗어나려고 한국에서 사람들을 고용했고 그 사람들은 지난주에 이미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경찰은 이 익명의 제보자가 누군지 곧장 추격을 했죠. 하지만 이 제보자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편지 속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편지 속 내용에서 첫 번째 줄, 바람을 폈다는 내용은 진실이었습니다. 병철 씨는 사실 자신의 회사에서 한 여성과 바람을 피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여성도 자신의 DNA를 전달을 했죠. 하지만 사건 현장에서 DNA와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여성은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고요. 그런데 이 편지는 진실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상한 점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일단 이게 타이핑으로 친 건데 줄의 간격도 일정하지 않았고 어떤 부분은 대문자로만 쓰여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소문자로만 쓰여져 있고 폰트체도 각각 달랐어요. 조사 결과 대문자로 쓰여진 부분만 따로 타이핑을 쳐서 원래 원본 종이로 만들어진 종이 위에 붙여서 다시 복사한 복사본이었어요. 콜라주한 거죠. 제일 위쪽에 바람을 피고 있다는 것만 원본,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은 타이핑을 쳐서 붙여 넣은 겁니다. 이상하죠? 병철 씨가 용의자라고 확신을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던 경찰은 며칠 뒤에 새로운 지문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병철 씨의 입을 막았던 박스 테이프 끈끈이의 반대쪽에 신원 미상의 지문이 남겨져 있었던 겁니다. 곧장 지문 감식 결과 DNA 검사를 실시한 곳 6곳 중에서 3군데에서 병철 씨로 밝혀졌고 나머지 3곳에서는 이 지문만으로는 병철 씨임을 확인할 수 없다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다시 한번 미국 최고의 포렌식 업체에 의뢰를 맡기게 되는데 결과는 불일치. 당시만 해도 경찰이 남편 병철 씨를 의심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일치한다는 DNA 검사는 편향적인 결론으로 나왔던 것 같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수사관이 검시자에게 우리 이번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남편 병철 씨가 범인인 것 같아 하면서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럼 실제 검시자는 편견이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편향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의심은 병철 씨에게로 향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 화학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했는데 그의 손에는 아무런 화학 반응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총을 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들이 물어봤어요. 당신 그날 어디서 뭐 했어? 그러자 병철 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침부터 일했죠. 새로운 의류 때문에 공장을 왔다 갔다 했고, 사무실에 갔다가 직원들과 3시부터는 함께 좋은 물건이 있나 보러 다녔어요. 이에 직원들은 사실이라면서 사장님은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는 너무나도 확실했죠. 그래도 경찰의 의심은 계속되었어요. 그의 사업장을 압수수색하기도 하고 그가 아내와 아들을 해친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서 필사적이었죠. 그런데 병철 씨 사업장에서도 특이점은 나오지 않았어요. 또 경찰들이 지켜본 그의 모습은 애통함에 잠긴 아버지 그 자체뿐이었습니다. 매일같이 검은 옷을 입고 가족의 묘비를 정성스럽게 닦고 홀로 무덤에 앉아 죽은 아이에게 말을 걸고 집으로 돌아오고 반복이었어요. 가족을 잃을 상황 속 살아남은 아버지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청한 전화 내용도 삶을 한탄하는 것밖에 없었죠. 그렇게 사건은 미제로 남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지 9년이 지나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건이 해결되었어요. 2009년 경찰은 갑작스럽게 한 통보를 받게 되는데요. 바로 범인의 DNA와 일치하는 사람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의 정체는 바로 병철 씨 가족의 이웃이었던 로빈 조라는 한인 남성이었어요. 로빈은 사건 당시 병철 씨와 같은 아파트 1층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이민자들 사이에서 신망이 높은 사람이었죠. 영어 실력도 뛰어났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니까 한인 커뮤니티에서 신뢰를 얻은 거예요. 그는 이 신뢰를 이용해서 투자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투자를 하면 진짜 부자가 될 것만 같고 신뢰감 이미지가 100%니까 너도 나도 투자에 관심이 생겼죠. 자, 그런데 로빈 이 사람 알아보니까 사실 금융 자격증조차 없는 사기꾼이에요. 그는 주변인들에게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4%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유혹을 했고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에 쉽게 속아 넘어갔죠. 그런데 사실 그의 사업은 폰지 사기였습니다. 이 수법이 흔히 사기꾼들이 많이 쓰는 수법이라는데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입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일종의 다단계 금융 사기인 거죠. 예를 들면 돈을 투자하면 배당금을 많이 주겠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배당해 줍니다. 원금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요. 그럼 먼저 투자한 사람들이 이거 좋네 하면서 지인들을 끌어들여서 투자를 하게 해요. 그러면 최근,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투자한 사람의 돈을 처음 투자한 사람에게 일부만 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뢰를 쌓습니다. 그런 후에 돈이 많이 생기면 그대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2003년 로빈은 하나 약 30억 원의 돈을 사기친 정황이 폭로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액의 사기 금액과는 달리 로빈의 형량은 한없이 악했어요. 그는 겨우 5년의 보호관찰만 선고받았죠. 그런데 이때 로빈은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하게 됩니다. 자신의 DNA를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놓은 겁니다. 아마 경찰들이 혐의가 있는 사람들 DNA를 등록을 해놓으면 미제 사건이나 범인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 혐의가 있던 없던 등록을 해놓으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등록한 거고요. 그런데 사건 당시 경찰들은 범인의 DNA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비밀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빈은 자신의 흔적을 남겨져 있는지도 모르고 등록을 한 거죠. 그의 집행유예 5년이 끝난 후 2008년 공식으로 그의 DNA가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되었고 송지현 씨 살인사건에서 발견된 DNA와 이 로빈의 DNA가 일치한다고 뜬 겁니다. 경찰들은 그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은 그에게 DNA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신문을 요청했죠. 그리고는 사건 당시에 아파트에 살았던 사람들을 모두 신문할 예정을 하면서 로빈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에게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를 물었고 그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더듬거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보자. 그날 오전 11시 30분쯤에 치과에 갔던 것 같아요. 진료 보고 나와서 우체국도 갔고요. 그리고 TJ라는 상점에서 골프화도 좀 구경했어요. 제가 요즘에 골프에 좀 관심 많거든요. 그리고는 자동차 보험료 납부 때문에 보험사에도 잠깐 들렸네요.
그 길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하나 사 먹었는데, 그때 실수로 콜라를 옷에 다 쏟은 거 있죠. 그래서 오후 한 2시쯤에 별 수 없이 집에 옷 갈아입으러 갔다가 친구 사무실 가서 뭐 카드놀이 하고 한 오후 7시쯤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진술에서 이상한 점 눈치 못 채셨나요? 이 사건 한 달 전도 아닌 무려 6년 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로빈은 이상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알리바이를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기억력이 좋아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경찰들의 의심은 더 짙어졌습니다. 경찰들은 다시 한번 로빈을 떠보기 시작했죠. 혹시 너 비닐 장갑 같은 거 사용한 적 있어? 지금 말고 예전에. 경찰의 물음에 로빈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집 청소할 때랑 차 청소할 때 꼈죠. 그거 있잖아요. 병원에서 의사들이 쓰는 거. 라텍스 장갑 같은 거요. 로빈의 입에서 무심코 라텍스 장갑이라는 말이 흘러나오자 경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라텍스 장갑은 사건의 관계자 외에는 알지 못하는 점이었거든요. 그런데 로빈이 정확히 라텍스 장갑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신문이 끝난 후의 행동도 굉장히 수상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여행을 다녀올 거라고 하는 거죠. 경찰 신문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함이라나요?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들은 로빈의 뒤를 밟기 시작했고 그들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로빈이 여행 중에 신문지로 감싼 무언가를 여러 군데 나눠서 버린 겁니다. 차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려서 뭐 버리고 몇 킬로 가다가 중간에 내려서 뭐 버리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딱 봐도 이건 증거를 없애기 위한 행동입니다. 경찰들은 이를 놓치지 않았고 로빈이 버린 쓰레기들을 모두 수집했죠. 신문지에 쌓여있던 물건의 정체는 놀랍게도 38구경 실탄 5발이었습니다. 송지현 씨와 내희선, 은선 씨를 살해한 총과 같은 종류였어요. 2009년 로빈 조를 범인으로 몰았지만 DNA 신빙성과 로빈의 범행 부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 사건은 사건 발생 9년 만인 2012년 5월에 재판대에 올라갔죠. 그러나 이때까지도 경찰들은 로빈의 살해 동기를 밝혀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로빈은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해요. 처음 검찰은 로빈의 살해 동기가 돈이라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3년 당시 그는 엄청난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파산 직전까지 내몰린 상황에서 채권자들로부터 끊임없는 빚도촉에 시달렸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로빈이 병철 씨 가족의 집을 도둑질한 후 목격자인 가족들을 모두 살해했다고요. 그러나 경찰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 수사 초기 현장에서 없어진 금품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당시 경찰들은 금품을 노린 강도의 소행이 아니라고 단언을 했었죠. 그렇기에 로빈의 살해 동기와 모순이 생긴 겁니다. 그가 입을 다문 상황에서 범행 동기가 모호하면 범행이 우발적이었는지 계획적이었는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지도 알 수가 없죠. 이로 인해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들은 큰 혼란을 느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로빈이 왜 살해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살인을 저지른 것이 중요했습니다. 살인자의 장갑에 로빈의 DNA가 발견된 상황에서 명확한 증거들이 그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죠. 결국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로빈에게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되었으며 이후 모든 항소들은 기각이 되었어요. 9년 만에 해결된 한인 일가족 살인사건.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한순간에 아들과 아내를 잃고 살인자로 누명을 쓴 병철 씨가 아닐까요? 그는 아직도 첫째 아들에게 이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살인사건은 그의 삶에 큰 구멍을 남겼습니다. 소문, 의심스러운 시선, 무심한 말들 속에서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다는데요. 누구보다 무고했음에도 경찰과 사람들은 그를 범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병철 씨는 언론과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아내와 자식을 한꺼번에 잃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조금이라도 안다면 나를 용의자로 몰 수는 없을 겁니다. 라고요.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경찰의 무능력한 판단이 피해자 가족을 2번 죽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 만약 그때라도 병철 씨가 아닌 진짜 범인을 찾기 위해서 시선을 돌렸더라면 2배의 상처는 남기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의 사건은 이 범인도 그렇지만 피해자 편에 서야 할 경찰들에게 더 화가 나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